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락앤락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정실적 공시한 공시 내용인데요. 지금 매출도 감소했고 지금 전기 대비해서도 한 9% 정도 감소, 10% 가까이 감소했고 전년 동기에서도 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뭐 반 이상 감소했네요. 예, 전기 대비해서도 한 46%,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뭐 전기 대비해서 좀 증가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때요? 59%반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역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성장성이 좀 뭐예요? 정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장성이 좀 정체가 됐어요. 이 회사는 지금 참 이 회사는 뭐냐면 락앤락이라는 회사는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될 거예요. 9천억 시총이 한 9천억인데 좀 이런 회사는 뭐냐면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락앤락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락앤락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뭐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라고는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진입장벽의 역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뭐 짝퉁을 만들기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렇잖아요. 뭐 모방해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제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제품을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자꾸 좀 뭔가 망가져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데 교체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한 번 산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살 유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성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숙 산업인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또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지금 시장을 넓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매출이 좀 아까 말씀 받지만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고 어때요? 전년 동기에서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었어요. 그쵸? 당연히 어때요?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이게 손익계산서가 이 정도 되면 주가는 한번 보시면 락앤락이라는 회사의 주가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죠.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때가 이제 아마 그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이때 바뀌면서 주가가 많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쵸? 많이 떨어지고 거의 뭐 인수금액 하고 거의 인수금액이 한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마진을 인수금액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인수금액. 이때 이제 뭐 인수금액이 한 뭐 이 정도 23배 퍼에 예, 그러니까 PBR 한 1점 뭐 3배면 뭐 거의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산 금액이다 생각한 1.2배 정도 예, 1.3배에서 1배 정도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회사는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재고가 많아요. 재고가 많은 회사라서 뭐냐면 재고가 많다는 건 뭐예요? 재고가 많다는 것은 지금 재고 자산이 지금 1285억이잖아요. 지금 1312억에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27억 정도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8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고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분기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 분기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재고를 조정함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변동을 해요. 만약 이 회사가 전략을 신제품을 원래 지금 내야 되는데 하반기에 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다고 쳐요. 하반기에 내고 원래 지금 상반기에 안 내고 하반기에 낸다. 그쵸?
왜 재고를 지금 줄이려고 지금 재고 그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1312억에서 원래 이런 회사들은 재고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제 상반기에 신제품을 안 내는 거죠. 안 내고 뭐예요? 기존 재고를 파는 거죠. 기존 재고를 이제 파는 거죠. 그쵸? 기존 재고를 팔 때 어떻게 안 팔리는데 이때 이제 뭐예요? 할인율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할인율. 그래서 지금 그냥 유추해 보기는 지금 원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회사가 원가율이 올라간 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원가율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매출 총익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많이 떨어졌어요. 원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할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할인 매출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재고에 이제 판매할 때 이제 우선 그 판매하는 게 있어요. 우선 재고, 우선 판매 재고. 그래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우선 판매 재고를 먼저 이제 판매하는데 우선 판매 재고를 이제 이쪽 이제 재고를 갖다가 여러 가지 재고 중에서 우선 판매 재고를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도 ERP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선 판매 재고를 분류를 해서 여기를 갖다 원가율을 전년도보다 더 높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가율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였다는 거죠. 원가율이 높아졌다는 건 할인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율이 높아지잖아요.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할인 매출하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원가율이 높아가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을 높였다는 거죠. 할인율을 높였고 그다음에 어떠시 매출은 어떻게 할인 매출을 많이 해서 장 매출을 줄고 대신에 이익도 줄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고 지금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지금 재고를 좀 더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읽어보니까 신문 기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면 이 회사가 지금 작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것 같아요. 외부 컨설팅을 받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외부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제 ERP 시스템도 지금 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정비를.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에 보면 이 회사의 무형자산에 보면 지금 그 무형자산이 좀 증가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건설 중인 자산에서 지금 무형자산으로 대체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ERP 시스템이에요. ERP 시스템. 그래서 ERP 시스템 정리하면서 뭐냐면 좀 재고 이런 관리를 지금 좀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고 관리를 기존에 좀 많이 묵혔던 재고들, 좀 오래된 재고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우선 판매 재고를 좀 할인을 좀 많이 하서라도 아마 이게 1분기에 끝날 게 아니라 지금 2분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2분기까지는 아마 이런 전략이 좀 뭐랄까 우선 판매 재고를 계속 판매해 나가면서 좀 할인 판매 형식으로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랄까 이게 원가율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추측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뭐 접근을 하실 거면 3분기부터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름까지는 관찰만 하셨다가 여름에 한 8월 달 정도에나 뭐 9월 달 정도에 8월 달 정도에나 좀 매수 관점에서 이게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흘려 보내고 2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 이제 그때 좀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지면 좀 더 심리가 더 나빠질까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어떤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많이 나빠졌지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죠. 3,761억, 3,762억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6,721억이에요. 부채 비율이 1,347억, 20%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이 거의 부채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성 자산이 1,019억이에요. 금융기관 예치금이 798억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1,817억이에요. 부채 총계가 뭐냐면 부채 총계가 1,347억이에요. 1,347억. 그러면 이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기관 예치금하고 부채 총계를 비교했을 때 이걸로 현금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이미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안정적이에요. 아주 안정적인 회사고. 그래 이런 회사는 뭐예요? 지금
자본이 얼마예요? 지금 6,721억이에요. 6,721억. 자, 6,721억에서 자, 재고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할인 판매하잖아요. 한 30% 할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물론 다 30% 할인하면 안 되잖아요. 한 300억 정도 띄어내버리고, 자, 매출 채권에서 10% 대손 받는다, 600억 정도 띄어내버리고 하면은 한 6,300억 정도 되죠. 6,300억. 그래서 자기 자본 6,300억이라고 딱 보면 지금 9천억이란 말이에요. 9천억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유형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중에서 이게 보니까 재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가로는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뭐냐면 자산으로 충분히 지금 담보를 해줘요. 자산으로 PBR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최대한 실적이 좀 망가졌을 때 좀 들어가서 좀 성장의 트리거가 있는 그때, 그 어릴 때인가 이걸 고민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정도가 좋지 뭐 2분기까지 좀 실적 발표하고 보면서 3분기를 좀 하반기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락앤락은 메모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채권도 많이 회수가 됐어요. 지금 회수가 되고 재고자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현금 회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매입 채무는 좀 늘어났죠.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타 채무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45억이지만 영업활동 현금 242억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중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된 게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된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다시 그 감사인하고 했을 때 판매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환입으로. 지금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그냥 할인해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입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됐고 회수가 많이 됐죠. 회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예치금 증가하고 유형자산도 취득하고, 예,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여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권 자산 없었다가 좀 생겼잖아요. 사용권 자산이. 그리고 여기 유동 리스 부채, 리스 부채 있죠. 이게 그쵸. 리스 부채가 있고 사용권 자산이 있어. 이건 뭐냐면 원래 저번에도 한번 내가 리스웩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리스웩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리스웩에. 리스웩에는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한 세 번인가 영상을 만들어. 하나는 회계 동영상,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 해설하면서 하는 그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리스웩에는 좀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즉 과거에는 운용 리스로 했는데, 이 회사가 운용 리스로 했는데, 운용 리스는 뭐냐면 월 리스료 있죠. 월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무조건 금융 리스로 바뀌었어요. 금융 리스는 뭐냐면 사용권 자산도 자산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스 부채도 부채 처리하면서 뭐예요? 자산과 부채를 다 인식을 하고, 이 사용권 자산은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하고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하고. 과거에는 월 리스료로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쵸? 이게 비용이었는데 뭐냐면 지금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러면 뭐냐면 당기순이익은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10억 정도 더 계상이 됐더라고요. 10억 정도. 임차료로 한 거하고 이거 보면 10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좀 비용이 증가돼서 당기순이익은 좀 감소가 된 것 같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사용권 자산 상각비 있잖아요. 이게 34억이잖아요. 한 10억 정도 증가됐죠. 여기 34억이 증가됐죠. 없었는데 임차료가 지금 24억이 감소했어요. 24억.
그러니까 그만큼 운용 리스를 안 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 증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보면 여기 보면 3억 정도 있죠. 한 13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13억 정도 총 비용이 한 13억 정도. 운용 리스에서 금융 리스로 하면서 비용이 한 13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다음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 수수료가 좀 갑자기 24억이 생겼어요. 24억이 증가됐죠. 24억이 증가됐는데 이 회사가 아까도 신문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했지만 이게 외부 컨설팅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외부 컨설팅을. 왜냐하면 이 회사도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2017년도 12월 달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뭐 빨리 이제 이거를 정상화 시켜서 어떻게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 컨설팅을 받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아주 뭐 재고도 그렇고 지금 막성재고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받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는 좀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관련된 나중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수합병도 하지 않을까. 현금이 지금 많잖아요. 현금이 많고 뭐 아직 부채가 적잖아요.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하면서 또 부채가 좀 더 늘어나더라도 인수합병하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인수합병 할 수 있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아직까지는 원래요. 재무 비율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합병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 높여서 나중에 지금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봐요. 그럼 해보고 그래서 이게 지급 수수료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컨설팅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컨설팅 수수료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수출 같은 거 수출 관련 비용들 이제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재무 상태표를 뭐 이렇게 딱 보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무 문제로 인해서 이 회사가 뭐 어떻게 뭐 어려워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현금 흐름도 좋고 재무 상태표도 안정적이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익이 아직은 회사가 어떤 성장 전략보다는 뭔가 지금 내부적인 어떤 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정리 작업, 뭔가 악성 재고들이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좀 부실한 것들을 좀 쳐내고 지금 빨리 쳐내고 내부적으로 좀 정상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성장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 2분기가 상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부 정리 작업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좀 뭔가 인수합병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 아주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괜찮아요. 그 재고자산도 많이 줄어들고 매출치권도 줄어들고 상당히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타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급 비용이 이제 유동자산은 여기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잠깐 이게 한번 잊어버렸네 내가 뭔지 이게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한번 보고 제가 지금 메모를 좀 해놨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 기타 유동자산 한번 그렇게 뭐 특별하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요성 원칙은 없어요. 중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설명한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현금 흐름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고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많죠. 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상각비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수금도 예, 기타 유동부채가 지만 선수금이 한 이것도 30억 정도 좀 늘었죠. 그렇죠.
30억 조금 안 되게 늘었죠. 선수금이. 그래서 30억 조금 안 되게 늘었어요. 16억에서 42억이니까 한 20매덕 늘었죠. 20 한 6억 정도 늘었죠. 물론 이제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미리 돈 받은 거 이것도 매출로 갈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이잖아요. 453억. 지금 409억에서 453억으로 즉 재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고 그 원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재고 사용분 대비 매출 보면 좀 재고를 좀 많이 사용한 거잖아. 원가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2.33, 2.64에서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할인 판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할인 판매를. 그래서 재고를 많이 좀 소진을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리스 이자 비용이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자비익은 뭔지 모르겠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게 뭐 그렇게 자비익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간단하게 한번 쳐다봤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볼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충남에 있네 본사가. 사교천로. 그래,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렇게 보면 중국에 있는 회사가 중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베트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중국 여섯 개, 베트남 다섯 개. 뭐예요?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뭐 생산 판매 좀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인도 쪽. 그 다음에 독일도 있다는 거, 독일. 인도네시아. 그 다음 미국도 있어요, 지금. 미국.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를 뭐 이렇게 읽어보면 미국의 어떤 지금 미국에도 지금 미국 마이어라는 그 회사하고도 뭐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이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여기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미국 쪽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홈쇼핑 관련된 뉴스가 있더라고. 홈쇼핑 관련된 뉴스. 그래서 이것도 좀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고, 2017년도 12월 달에 최대주주로 지금 최대주주 변경됐죠. 그리고 주식 수나 5,400만 주. 예. 배당도 좀 줄어들고 있고, 생산 기지 보면 중국에서 지금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고, 이것은 베트남 생산. 그렇죠. 이건 판매, 중국 판매, 이건 베트남 판매 업체. 예. 산업의 최근 트렌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트라이탄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플라스틱의 안정성과 유리의 깔끔하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미스프리 오븐 등에 사용 가능하며 쉽게 깨지지 않는 내열 유리 제품, 디자인이 아름다운 도자기 제품, 단단하고 안전한 스테인리스 제품 등 소비자의 선호는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단단해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교체 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제품을 좀 뭐예요? 좀 뭐야, 타겟 마켓을 좀 좁혀가지고 여기에 맞는 제품들 아주 그냥, 그래서 짧게 이 제품들 종류에 따라서 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차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텀블러의 사용도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초중학생 소비 집단 사이에서 보온병은 부모가 아이를 위해 상비하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리용품도 쿡플러스와 하드앤라이트 조리용품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락앤락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을 바탕으로 조리용품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락앤락의 영업 지역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베트남이라는 거.
그리고 락인락은 2018년도 4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차이나 브랜드 파워 인덱스에서 밀폐 용기는 7년, 보온병 분야 부분은 6년 연속으로 1위. 그래서 상당히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는 거.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브랜드 파워와 CSR 활동을 인정받는 등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경쟁 상황을 보시면 지금 경쟁 요소가 이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뭐 규모의 경제가 좀 여타 산업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좀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그런 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 후발 경쟁 업체들이 당사 제품에 카피 제품을 출시하는 등 좀 시장에 진입이 좀 상당히 자유롭다. 근데 이제 시장 진입은 쉬운데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브랜드 파워, 유통 채널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점유율을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도태더라도 계속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개별 재무제표 우리나라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손실을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단기 순이익 많이 줄어들고 지금 할인 판매로 뭐 창고 대방출 형식으로 좀 많이 밀어붙이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품질은 상당히 이 회사는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이다. 즉 외형은 비슷할 수 있으나 밀폐력은 카피할 수 없어서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락인락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제품을 안 쓰다 보니까 뭐 차이를 구분을 못 하겠네요. 지금 브랜드 파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품 브랜드 충성도가 시장 진입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진입 장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유통 채널 지금 매출처와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할인점, 온라인 등의 유통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시장 초기에는 밀폐력 등의 제품의 차이에 의해서 차별화가 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브랜드 파워와 유통 채널에 의해 타 제품과 차별화된다는 거. 상당히 유통 채널도 다양하고 브랜드 파워도 나름 있어요. 인지도도 많고 브랜드 파워. 경쟁 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밀폐 용기 산업의 대표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타파웨어하고 그다음에 누엘 브랜드스 그다음에 코맥스 산업 국내에 코맥스 산업이 있다는 거. 타파웨어 좀 여기도 한번 재무제표로 보면 좋은데 귀찮아서 못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점유율은 난립하고 있어서 정확한 시장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지금 락인락 같은 경우가 지금 1638억, 1413억, 434억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회사의 강점은 이제 기술성이라는 거. 기존의 제품보다 100배나 강한 힌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2번 잠금의 기능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당산 100% 밀폐 가능한 제품 이런 부분들 좀 기술성이 좋다. 안정성 지금 현재까지 테스트 결과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 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그릇이잖아요. 보관 그릇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 관련된 어떤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뭐 하나 뉴스 터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타사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에서 이런 환경 호르몬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처럼 이게 테스트 계속 해서 검출이 안 되고 있다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러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 브랜드 파워는
뭐 한국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R&D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다양한 유통 채널 및 영업력. 예, 지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동 이렇게 보시면 이것만 락앤락 비스프림은 좀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판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다. 좀 어떤 그 뭐 경제적 해자는 제가 솔직하게 뭐 갖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경제적 해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가 있어가지고 어떤 인지도는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경제적 해자로서의 작용은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보시면 없고, 예, 특별한 건 없고, 연구 개발비도 예, 이 정도씩 들어가고 있고,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뭐야, 이 회사 같은 재고를 좀 정리하고 있잖아요. 재고를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아직까지는 원가율 이게 종료하면서 이제 우선 판매 재고를 할인 판매를 하잖아요. 뭐 창고 대방출 그 원가율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은 할인하고 이 재고는 그대로 있고 그럼 뭐예요? 원가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원가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익률은 떨어지고 그렇죠.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당연히 이익률은 높아지겠죠. 이제 그걸 보는 게 이제 한 3분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나 아니면 늦으면 4분기.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 회사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뭐예요? 계속 성장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LG 생활건강 있죠? LG 생활건강처럼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어요.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뭐랄까 이제 여기 보면 제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직가맹점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은 뭐 플레이스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이제 옛날에는 락앤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플레이스 LL로 이렇게 있더라고. 송파점도 있고 안산점도 있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 좀 뭔가 더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좀 더 꼭 밀폐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좀 확장을 해서 어, M&A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을 M&A를 해서 좀 성장하는 그러한 방법.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고 이미 있는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유통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좀 생활 용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좀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나마 자금력은 없는데 뭔가 좀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 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니 공기청정기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회사 이제 독일 같은 데 진출해서 지금 홈쇼핑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좀 미국 쪽도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PBR 아까 뭐 이렇게 하는데 한 1.3배에서 PBR 1배까지 이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예, 분할로 접근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재고를 정리할 때 재고를 악성 재고라든지 그럼 우선 판매 재고를 정리할 때 좀 이게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할인 판매를 하니까 스프레드가 떨어질 때 항상 저는 그래요.
매수 시점은 스프레드가 좀 떨어질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럴 때 매수 시점을 보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하반기에 뭐예요? 당연히 뭐 봐가지고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 성장을 못할 것 같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전략을 우선 짜고 관찰을 하고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이제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